학습으로 자신을 만나고 결혼으로 가족을 만나고 일로서 세상을 만난다는 세 가지 기회 중에 한 가지 기회를 잡게 되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바로 결혼으로 진짜 가족에 대해 알게 됐어요. 비록 이혼이라는 결말을 겪었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가족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비록 혼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이제는 저도 세상에 무서울 게 없네요. 그만큼 자식들이 저를 힘이 나게 해주는 존재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제 인생은 롤러코스터에 있는 듯 굴곡이 심했어요. 아직 40밖에 안 된 놈이 죽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하시겠지만 제 사연 끝까지 들어보시면 저런 인생이 다 있냐며 놀라워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한 사연을 갖게 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 저는 중견기업을 다니고 있던 회사원이었습니다. 돈이 드는 취미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차도 없을 때라서 오로지 저축만 하면서 재미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남들이 저만 보면 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할 정도였죠. 게다가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한 편이라서 손해도 많이 보고 살았어요. 특히 부모님이 이런 제 성격을 잘 알고 계셔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조금 나아지긴 해서 주변에서도 저를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저는 직장 동료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평소 저를 좋게 봐주시던 같은 팀 상사였는데 참하고 똑부러진 사람이 있다면서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처음에 소개팅 자리에 나갔을 때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장도 연하게 한 것 같은데 예쁘장한 이목구비에 순수한 얼굴이었어요. 옅은 화장인데도 피부가 좋아서 사람이 깔끔하고 투명한 느낌이었답니다. 저를 보면서 수줍게 웃는데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다니까요. 완전 바보처럼 말을 얼버무리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며 편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아내 덕분에 저도 편한 상태에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희 둘은 금세 친해졌었습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까 연인 사이로 금세 발전하게 됐어요. 아내는 일반 직장을 다니는 같은 직장인이라 저와는 생활 패턴도 비슷하고 여러모로 잘 맞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우연한 기회로 아내의 고향 친구들과 같이 저녁을 먹게 됐어요. 화기애애한 자리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날 아내 친구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방에서 미인 대회까지 나갔었어요. 그때 충청도에서 지나가기만 해도 남자들이 전부 뒤돌아보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그 미인 대회에서 입상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얼굴에 성격도 좋으니까 남자들이 가만히 두질 않았어요. 정말요? 요즘도 그럼 남자들이 줄을 서는 거 아니에요? 그 남자들 다 밀어내고 쟁취하신 거예요. 제가 영광을 누리고 있었네요. 저는 아내 친구의 말에 멋쩍은 듯 웃었고 그날 한참을 다 같이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아내의 오래된 고향 친구들은 아내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집안이 좀 어려워서 아내가 고생 많이 했다면서 저한테 귀뜸을 해줬습니다. 아내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혼자서 꿋꿋하게 대학교 졸업까지 했다는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항상 밝기만 하던 아내의 다른 면을 알게 된 저는 아내의 강인함에 존경심이 들기까지 했습니다. 매사 우유부단하고 빈틈 많은 저와 달리 아내는 꼼꼼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죠. 얼마나 야무진 사람인지 작은 껌 하나를 사도 전부 가계부에 적어뒀어요. 요즘은 휴대폰에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게 있는데 아내는 꼭 종이로 된 가계부에 하나씩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가계부를 쓰는 아내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자동으로 핸드폰에 기록되는 것도 많던데 왜 꼭 종이에 가계부를 쓰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하고 내가 얼마나 썼는지 제대로 알 수 있어. 성훈 씨도 한번 써봐. 새는 돈을 막아야 돈을 모으지. 원래 버는 것보다 나가는 돈 아끼는 게 돈 모을 수 있는 길이래. 똑소리 나게 관리하네.
난 이렇게 못하겠던데 나중에 결혼하면 돈 관리 잘하겠다. 그래도 조금씩 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으니까 나랑 해보자. 그때 저는 아내와 결혼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라 가계부를 쓰는 아내의 모습이 참 믿음직스러웠어요. 사치스럽고 돈만 흥청망청 쓸 줄 아는 다른 여자와는 다르게 1,000원짜리 한 장도 귀하게 여기는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참하고 진중해 보인다면서 마음에 들어했어요. 게다가 어른들과 식사 자리에서도 선을 적당히 지키면서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고요. 그날 이후 저는 처가 식구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바로 아내와 함께 충청도에 있는 처가로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처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처가는 꽤 오래된 주택이었는데 아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살던 집이라면서 저한테 소개했습니다. 처가댁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제가 인사를 갔던 날 장모님은 제 앞에 삼겹살을 하나씩 놔주시면서 말씀하셨죠. 우리 사위 온다고 해서 내가 삼겹살 잔뜩 사왔으니까 어서 먹어. 장모님도 좀 드세요. 저 정말 배 터지겠어요. 사위 사랑은 장모가 한다잖아. 먹다가 배 터지면 장모 사랑 덕에 배 터졌다라고 생각해. 같이 먹어야 맛있죠.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같이 드세요. 제가 구울게요. 아유, 양복에 기름 튀어. 그냥 앉아서 주는 거 맛있게 먹고 우리 딸 눈에 피눈물 하게 하지 말고 굶기지도 말고 내가 잘 부탁할게. 고생 많이 해서 내가 참 마음이 안 좋아. 자네가 정말 행복하게 해줘. 장모님은 양복에 기름 튄다고 저는 먹으라면서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누구를 닮았나 싶었는데 웃는 모습이 영락없이 장모님을 쏙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본 처가 식구들의 첫인상은 다들 좋은 분들 같았어요. 처남도 그날 밥을 먹으면서 저와 편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남은 그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처가 식구들은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분위기였죠. 이런 집안 분위기에서 자라서 그런지 아내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컸구나 싶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한다면 어떤 위기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말 그때 아내를 놓치기 싫어서 아내 형편을 고려해서 결혼식도 소박하게 했었습니다. 그때 결혼 당시 아내가 준비해온 결혼 자금은 1,3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래도 좀 회사 생활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알뜰하게 돈 모으던 아내가 왜 이렇게 돈을 못 모았을까 의문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동안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내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간소화된 결혼식을 올리고 제가 모은 돈에 대출금을 보태서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으리으리한 궁궐 같은 집은 아니라도 저와 아내는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와 아내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별로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인데도 야무진 아내 덕분에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아내는 결혼 전후 한결같이 참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큰아들을 출산했을 때 친구가 저한테 요즘은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수고했다는 의미로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나 아내도 이런 걸 기대하고 있을까 싶어서 친구의 말대로 가방을 선물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아니 이런 걸 왜 사와? 애엄마가 500만 원짜리 가방이 왜 필요해? 요즘에는 여자들 아이 낳고 나면 명품 가방 선물로 받는다고 하니까 혹시나 해서 사왔지. 얼른 가서 환불해. 앞으로 애들 먹이고 입히려면 들어갈 돈이 얼만데.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가방만 비싸면 뭐해. 가방 모시고 살 거야? 나는 진짜 이런 거 필요 없어. 정말 나한테 고마우면 이 가방부터 환불하고 와. 내가 카드 내역에서 확인해 볼 거니까 얼른 가서 환불해. 저는 정말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는데 아내는 그런 가방 필요 없다면서 되려 저한테 화를 냈었어요.
괜히 친구놈 의견 듣고 선물 준비했다가 된통 혼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아내 선물로 명품 가방 추천해준 친구한테 제 아내 이야기를 하자 친구는 저를 부러워했어요. 친구 아내는 한 번씩 명품 가방을 바라는 통에 월급쟁이 허리 휘겠다면서 저를 부러워하는 말들을 늘어놨습니다. 그때 제 아내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들, 딸 둘을 낳고 아내까지 저희 네 식구 정말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뒤통수를 치고 온다고 하잖아요. 늘 현명하고 참했던 아내는 점점 변해갔어요. 그때쯤이 제가 다니던 회사 점점 어려워질 때였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경기가 안 좋아지자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인원 감축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구조조정 대상자에 딱 올라 있었어요.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아직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회사에서 해고되면 저는 무얼 해야 하나 머리가 아팠어요. 그래도 저는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족들 생각을 하면서 힘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런 제 노력과 달리 점점 변해갔어요. 늘 검소하던 아내였는데 카드값이 5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저는 혹시나 카드를 분실해서 아예 다른 사람이 쓴 건가 했습니다. 정말 몰랐으면 경찰에 신고할 뻔했을 정도라니까요. 왜냐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피부과 성형외과 같은 곳이었거든요. 아내는 감기가 걸려도 병원에 잘 안 가는 성격이라 참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당신 혹시 여기 다 혼자서 다닌 거야? 이런 곳 평소에 안 가는 곳이잖아. 내가 다녀온 거야. 나 애들 낳고 제대로 관리 한번 받아본 적 없잖아. 지금부터라도 해야지. 지금 우리가 피부과 성형외과에 500만 원씩 쓸 돈이 어딨어.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나 회사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요즘 어린이집에 엄마들 모이면 엄마들 입고 걸치고 얼굴에 바른 거 보면서 서로 집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느라 바쁜 거 몰라? 그 싸움에 지면 우리 애들 기죽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 아, 그리고 그런 싸움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도 여자야. 그런 거 다 신경 쓰여. 나라고 마냥 괜찮겠어? 그냥 당분간만 봐줘.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미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당신 딱 3개월만이야?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우리 앞으로 대책 세우기도 바빠. 당신이 나 좀 이해해줘. 저는 아내한테 3개월까지만 봐준다며 말했어요. 원래는 아내와 맞벌이였던 아내가 둘째를 낳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집안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저뿐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돌변한 아내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평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주변 의식하면서 과소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다 애들 교육을 위한 거라면 정말 신경 안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정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서 지쳤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더 변해만 갔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에서 결국 해고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는 여러 조건을 제시하면서 알아서 나가길 바랬습니다.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버티기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알고는 타협을 하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는 저한테 퇴직금의 위로금을 챙겨줬어요. 그때 제가 받은 위로금이 5개월치 월급이었는데 버틸수록 위로금 금액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때 저는 제 발로 나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착잡했습니다. 오래 다닌 회사였는데 이렇게 그만둘 줄은 몰랐거든요. 상실감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믿었던 아내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오자 아내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회사를 그만둔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로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보채면서 말했어요. 당신 회사를 왜 그만둬? 끝까지 버텨야지. 버틸 수 있었으면 나도 버텼지. 나도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았어. 그럼 이제 뭐 할 건데? 먹고 살 길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회사 그만두려고 카드 쓰지 말라고 했구나. 이래서 없는 남자들이 쪼잔해진다는 거야. 없는 남자라니. 당신 그동안 먹여 살린 건 나야. 이 집 가장으로 한순간도 소홀했던 적 없어. 누가 보면 뭐 대단한 돈 벌어온 줄 알겠네. 나랑 말씨름할 시간에 나가서 돈이나 벌어. 당신 지금 내가 장인 장모님 용돈 줄였다고 이러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 식구도 다 굶게 생겼는데 그쪽으로 용돈을 어떻게 보내드려? 30만 원도 진짜 큰 돈이야. 50만 원 꼬박꼬박 받으시다가 하루아침에 20만 원 줄어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내 남동생도 아직 공부 중이라 힘들 텐데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기적이다. 지금 보내드리는 30만 원마저 없애고 싶지 않으면 당신도 돈 벌어와. 카드만 긁을 줄 알지. 돈 벌 줄은 모르지? 이제부터 맞벌이 하자. 저는 처가에 매달 50만 원씩 보내던 용돈을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30만 원으로 줄였어요. 솔직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시니까 안 드릴 수도 없고 좋은 마음으로 도우려고 시작한 건데 제가 용돈 조금 줄였다고 아주 저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내를 보자 실망이 컸습니다. 누가 엄청 대단하게 생각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아내는 꼭 저를 무시하면서 말하니까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같이 맞벌이 하자면서 화를 냈던 겁니다. 그때 정말 돈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처럼 저 정말 힘들었던 때였어요. 그런데도 아내는 제 탓만 하니까 제가 답답했죠. 정말 일자리 알아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이력서를 몇 개 회사에 넣었는지 셀 수도 없을 만큼 제 취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선뜻 연락 오는 곳이 없었어요. 어쩌다가 면접을 보더라도 경력직이라 연봉 맞춰주기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불합격 통보를 받았고요. 젊은 사람들도 취업이 어려운 마당에 저 같은 사람을 쉽게 뽑아줄 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주변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 시작하게 됐어요. 정말 취업이 너무 안 되니까 제가 일할 곳을 직접 차린 거에 가까웠습니다. 그때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고 시작만 하면 정말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 언젠간 퇴직 후에 장사를 해볼 생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평생 책상에서 모니터만 보고 일하던 제가 뛰어들기엔 장사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필 저는 시기도 잘못 타서 정말 장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모두가 마스크 쓰던 시국에 시작한 장사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쉽게 매출이 오르질 않았어요. 꺼져가는 불씨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가게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때도 아내는 생활비가 입금되는 날이면 저를 눈치 주며 타박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은 하루에 2끼만 딱 먹고 살아야겠어. 생활비가 매달 줄어드니까 밥상 차리기가 겁나네. 미안해. 요즘 시국이 이래서 그런지 장사가 잘 안 되네. 나한테 카드 많이 쓴다고 뭐라 하더니 잘한다. 당신이 하는 것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어쩜 그렇게 돈 벌 줄은 몰라? 그것도 진짜 능력이다, 능력. 말을 그렇게밖에 못해? 나 혼자서 잘 살자고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내 잘못이지. 누굴 탓해? 당신이야말로 카드 내가 정지시킬 거야. 뭘 한다고 카드값이 600만 원이나 나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몰라? 좀 아껴서 써.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으면 정지시켜봐 어디? 뭐야? 당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저와 아내는 돈으로 부부싸움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아내는 돈 없어서 살림하기 싫다고 하고 화도 자주 냈어요. 그때마다 아이들은 저희 부부 눈치 보느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애들 앞에서 못할 짓도 많이 했네요. 하지만 이런 제 심정도 모르고
아내는 정말 끝도 없이 막 나갔어요. 그때는 제가 프랜차이즈를 2년째 운영하며 겨우 버티다가 폐업을 결정할 때였습니다. 정말 장사를 하겠다고 영업 준비를 하고 문을 여는 순간부터 적자였어요. 그러니 제가 더 이상 버틸래야 버틸 수가 없었죠. 그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시기였네요. 아내는 제가 운영하던 프랜차이즈까지 정리하자 매일 저만 보며 한숨을 쉬면서 저를 탓했어요. 이런 상황에 가장 속상할 사람은 저 아닙니까? 안 그래도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아내는 옆에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저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되는 일을 찾다가 일당이 센 막노동과 배달 일을 찾아다녔어요. 정말 온몸 부서져라 이랬네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아내는 돈 벌겠다는 제가 막노동을 하니까 저를 창피해하기까지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불쌍해서 왜 빨리 이혼하지 않았나 싶다니까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아내가 아이들 데리고 처남이랑 같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면서 다가갔는데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애들을 데리고 기겁을 하고 아파트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설마 싶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집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아내가 제가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당신 그 꼴을 하고 길에서 아는 척을 하면 어떡해? 지금 나 피해서 그렇게 급하게 뛰어들어온 거야?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너무한 사람이 누군데 나보고 너무하다는 거야? 요즘 부모 직업이 애들 계급인데 당신 꼬라지를 좀 봐. 막노동하는 게 자랑스러워? 머리랑 옷 좀 깔끔하게 하고 다녀 좀. 내 남동생 이제 공무원 시험 합격해서 엄연한 공무원이라 멀끔한 거 봐. 사람이 태가 다르잖아. 당신도 머리만 좋았으면 공무원 했겠지. 이렇게 막노동하고 돌아다녔겠어? 뭐라고? 내가 이렇게 벌어서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거야? 다 우리 가족 생각해서 버는 거잖아. 나라고 당신한테 불만 없는 줄 알아? 아, 잘 됐네. 그럼 나 이제 처가 용돈 그만 드려야겠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가족 생겼는데 처남이 처가댁 생활비 다 책임지라고 하면 되겠네. 저는 처남이 있는 것도 잊은 채 아내한테 소리쳤어요. 그러자 처남이 저를 말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없는 돈인데도 처가에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처가 생활비를 책임졌던 건데 정말 저에 대한 고마움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안 보였어요. 그때 저는 세상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내는 저를 돈도 못 벌고 근사한 직업도 없는 세상에서 가장 한심한 사람이라고 저를 비난하고 깔아내렸어요.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정말 비참한 때였습니다. 스트레스로 살이 계속 빠졌고 불면증도 심해졌어요. 아내와는 갈등의 골이 깊어져만 갔죠. 그래도 저는 자식들을 생각하며 버텼어요. 공사판에서 일하고 틈이 나면 배달 일도 했습니다. 그만큼 돈이 간절한 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일해도 집에 들어오면 땀 냄새가 난다는 둥, 더럽다는 둥, 괜히 저를 트집 잡았어요. 너무 힘든데 집에서 아내까지 냉랭하게 말하니까 기운도 안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배달 일을 마치고 온 저한테 저녁 먹으라면서 밥과 국이 있는 진수성찬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그때 아내가 쓰던 카드를 정지시키고 생활비도 어디에 얼마나 쓰는지 한창 확인하고 있을 때라서 아내가 왜 이러지 의구심이 들었어요. 매일 돈으로 싸우니까 이제는 신용카드 정지 풀어달라고 아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혀 엉뚱한 말을 했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는 저에게 저녁을 먹으라며 다정한 목소리로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저녁 먹고 나랑 대화 좀 하자. 갑자기 왜 이래? 낮에 어디서 밥 잘못 먹었어? 이래도 나 신용카드 정지 안 풀어줄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진지하게 할 말이 있어서 그렇지. 아파트 명의 지금 당신 앞으로 되어 있는 거 공동 명의로 바꾸자고.
아파트 명의를 갑자기 왜 바꿔? 그냥 둬. 요즘 다 공동명의라는데 우리만 당신 앞으로 되어 있잖아. 나도 이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기여한 게 있는데 당연히 내 몫도 있어야지. 허, 내일 당장 도장이라도 찍을 사람처럼 말하네. 당장 이 집 팔아서 둘이 나눌 것도 아닌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 그리고 괜히 공동명의 하면 서류만 복잡해. 그냥 둬. 저는 갑자기 공동명의를 하자면서 진지하게 말하는 아내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공동명의는 안 된다고 말했죠. 그런데 아내는 그거에 화가 났는지 갑자기 제가 먹던 국을 뺏어서 버리는 겁니다. 정말 유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아내라고 제가 잠시나마 애 낳고 살았다니 기가 막히네요. 저는 그때 아내한테 돈 벌어다 주는 기계 취급을 당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서 생활비가 없으면 아내도 나가서 돈을 벌면 될 텐데 꼼짝도 안 하면서 계속 돈 타령만 하니까 제가 답답했죠. 막노동 일도 지방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이라서 3일에서 5일씩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았어요. 그래서 정말 심신이 지친다는 말이 딱 제 상태였습니다. 힘들 때면 휴대폰 배경에 있는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버텼어요. 매번 돈으로 싸우는 아내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나가게 된 공사 현장이 충청도에 있던 공사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7월 23일이어서 장인어른 생신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날짜 맞춰서 애들이랑 같이 내려와서 장인 장모님 모시고 같이 밥을 먹자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일이 있다면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아내를 설득하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인데 와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했지만 아내는 어차피 장인 장모님도 바쁠 거라면서 거절했어요. 결국 그날 저는 저 혼자서라도 장인어른 생신에 들려야겠다고 생각했네요. 모르면 몰라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가장으로 힘들 때라 장인어른한테 제 사정 털어놓고 대화를 좀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제일 좋은 최고급 소고기를 사서 처갓댁으로 갔습니다. 갑자기 가는 거라 미리 전화를 드리려고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지만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해봐도 도통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일 끝나고 처갓댁으로 가는 동안 서너 통은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아내한테도 해봤지만 아내도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다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그런데 처가댁 대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워낙 오래된 주택이라서 대문이 열려 있으니 기척도 없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문을 열고 안으로 가는데 창문까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손님이라도 왔는지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조심히 들어가면서 소리를 들어봤어요. 제가 굳이 들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얘기가 열려있던 창문 너머로 다 들렸어요.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장모라는 사람이 낯선 남자한테 웃으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 얼른 먹어. 내가 오늘 시장에서 최고 좋은 소고기로 사온 거야. 입에 넣자마자 녹는다 녹아. 상추도 먹고. 이거 우리가 다 직접 키운 거라서 엄청 싱싱해. 장모님도 좀 드세요. 전 아까부터 너무 먹었는지 그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아유, 우리 사위 주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사왔는데 이거 야채 다 유기농이니까 전부 다 먹고 가야지. 우리 생각해서라도 얼른 먹어. 부지런히 먹어. 정말 황당했습니다. 장모가 낯선 남자한테 친근하게 웃으면서 우리 사위라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진짜 두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겼어요. 이게 현실이 맞나 싶어서 고개를 흔들고 다시 집안을 보는데 그 자리에 글쎄 아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일 있어서 못 온다고 핑계를 대던 아내는 화장까지 하고 원피스 차려입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이렇게 사위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누가 사위라는 건지 황당했어요. 장모는 복스럽게 먹는다면서 낯선 남자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칭찬을 했어요. 누가 보면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다정했어요.
저는 그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처가댁으로 들어가서 소리쳤어요. 당신 누구야? 어머님 이 사람 누군데 사위라고 하세요? 이 집안 사위 여기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지금 누굴 보고 사위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자 그 자리에 있던 처가 식구들이 전부 놀라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저를 보면서 아내는 사색이 된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다급하게 일어나서 제 팔을 잡아 끌면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일단 나와. 이거 안 나? 내가 뭐 못 올 곳을 왔어? 나 이 집 사위야. 나를 끌어낼 게 아니라 저 남자를 끌어내야지.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고. 당신 진짜 왜 그래? 아내는 저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저는 망부석처럼 서서 저 남자 누구냐며 소리쳤어요. 장인어른은 저를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고 장모는 어이가 없다는 듯 손부채질을 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 숙인 장인어른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아버님 생신이라 소고기 사왔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말 좀 해보세요. 아버님 저한테 할 말 없으세요? 말 좀 해보시라고요. 저는 악을 쓰며 소리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어정쩡하게 앉아있던 낯선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현주야,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사위라니. 너 이혼했다며? 서류 정리 다 끝났다고 했잖아. 오빠, 그게 아니라 내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절대 못 헤어진다고 버텨서 그래. 도장만 찍으면 끝날 일이야. 내가 정리할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 나가자.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요구했다뇨?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말 했던 적이 없었어요.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니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아내를 붙들고 소리치며 말했어요. 뭐? 이혼? 아, 그동안 이혼이 하고 싶으셔서 괜히 트집 잡고 그랬구나.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돌리자고 하고 아주 간사하게 굴었구나. 이러면 내가 순순히 물러날 줄 알아? 진짜 가증스럽다. 오늘 말하려고 했지. 오늘 저녁에 말하나 지금 말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어차피 우리 이제 더 못 사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않아?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랑 더 못 사니까 집에 가면 도장부터 찍어. 정말 뻔뻔했습니다. 이혼도 안 하고 새로운 남자 만나서 인사를 시키고 있었으면서 그럼 저한테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체 왜 이렇게 당당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어디 저만 황당하겠습니까? 상간남은 아내의 태도에 황당했는지 헛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까는 이혼했다면서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난 지금 너 때문에 상간남 된 거야? 와, 너 진짜 제정신 아니구나. 정말 미친 거야? 내가 다 설명한다니까. 일단 나랑 나가자. 이 더러운 손 치워.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인간 말종이었네. 상간남은 아내한테 인간 말종이라는 말을 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간남도 인생 한번 제대로 꼬일 뻔했던 상황이었죠. 하여튼 그 상간남이 나간 자리에 처가 식구들과 저만 남게 됐어요. 그런데 정말 저를 황당하게 만든 건 장모였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는데 장모가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말했어요. 능력도 없는 게 무슨 집안 사위라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말해. 공사판 전전하니까 이젠 생각도 잘 안 되는 거야? 방금 나간 사람 너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어떡할 거야? 내 딸이 싫다고 하면 그냥 물러나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절절한 사랑이라고 이러는 건데? 절절한 사랑 때문에 이러겠어요? 기가 막혀서 그래요. 기가 막혀서.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이제야 본성 나오시네. 나는 그동안 현주가 누굴 닮아 이렇게 막장인가 싶었는데 딱 여기 아줌마 닮았네.
뭐야? 저저 교양 없는 것 봐.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거야. 요즘 이혼 흠도 아니래. 뉴스 보니까 3명 중에 1명 이혼했다더라. 별것도 아닌 이혼 그냥 도장 찍고 각자 살아. 우리 딸도 자기 인생이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게 이만 놔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말 이 미친 집구석 실체를 알고 나니까 기가 막혔어요. 장인어른은 계속 고개도 못 들고 있었고 아내와 장모만 씩씩거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딱 그 엄마의 그 딸이라는 말처럼 둘이 아주 붕어빵 같았어요. 탐욕스럽고 한심스러운 모습이 제대로 닮았던데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들고 온 고기를 바닥에 던지며 화를 냈습니다.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고 제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전부 등을 돌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면서 뻔뻔하게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정말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나 정말로 몸만 나가라면 몸만 나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당신이 원하면 양육권, 친권 다 당신 줄게. 그러니까 이혼만 해줘. 당신 애들 엄마 맞아? 지금 남자한테 눈 멀어서 애들 버리는 게 말이 되냐고. 애들 핑계 대지 마. 어차피 우리 둘 이제 서로 사랑하지도 않잖아. 나 정말 당신이 싫어. 그러니까 이혼해줘. 사람 무섭다 진짜. 나는 집안 지키겠다고 발에 땀 나도록 뛰어다녔는데 이런 나를 두고 당신이 감히. 너는 애들 엄마 자격도 없어. 저는 상에 있던 막걸리 잔을 들고 아내 얼굴에 부었습니다. 자식을 둘이나 둔 애엄마가 바람 펴놓고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이 상황에 저는 곱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막걸리 뒤집어 쓴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얼마짜리 화장인데 정신 나갔어? 정신은 네가 나갔지. 급에 맞게 놀아. 몸만 나가고 원하는 걸 다 해줘?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리고 아줌마는 딸이 바람이 났으면 정신 차리라고 한 소리 해도 모자랄 판에 같이 맞장구를 쳐요? 이거 다 돌려받을 거야. 당신들 다 천벌받을 거라고. 저는 차려져 있던 밥상에 침을 한번 뱉고 나와버렸어요. 정말 오만정 다 떨어지고 저런 집구석 걱정되는 마음에 그동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보냈다는 게 우스웠네요. 모든 현실을 알고 나서 저는 분노가 가라앉질 않았습니다. 그냥 알던 사이도 아니고 가족 사이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정말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내 짐을 전부 꺼내서 대문 앞에 던지다시피 내다 놨어요.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렸고요. 그렇게 아내한테 이혼 소송을 걸고 난 후 상간남한테도 위자료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일도 나가지 않았어요. 처가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는 동안 아이들은 저희 부모님들이 봐주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아예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저희 부모님을 속이고 애들을 맡겨놔서 저는 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저 같은 불효자가 또 있을까요? 저보다 더 가슴 아프셨을 거예요. 가슴 아파하는 부모님께 염치불구하고 한동안 아이들 좀 봐달라며 부탁을 드렸습니다. 소송 준비도 해야 하고 집 정리도 하려면 애들을 혼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부모님께 맡기고 홀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상간남이 저를 찾아온 겁니다. 뻔뻔하게 여기가 어디라고 오나 싶었어요. 그래서 모른 척 지나가려는데 저를 붙들며 말하더군요. 성훈 씨 맞으시죠?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안 그래도 소송 준비 중이니까 가만히 기다려요. 이런 것도 다 순서가 있으니까 당신 차례 조용히 기다리라고. 이유 불문하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 정말 몰랐어요. 저도 속았던 거예요. 제발 저 좀 믿어주세요. 지금 몰랐다는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당신을 봤다고 믿어요? 저 한 번 이혼한 이혼남이에요. 그런데 저 부족한 놈이긴 해도
나쁜 새끼는 아닙니다. 임자 있는 여자 건드릴 만큼 파렴치한 인간 절대 아니에요. 정말 저 좀 믿어주세요. 그래서 왜 찾아왔냐고요? 짜증나니까 그만 좀 하고 나가요. 이거 2천만 원입니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이렇게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 쓰고 돈 쓰셔서 소송 저한테 준비하셔도 법적으로 저한테 보상받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과 받아주시고 오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 구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도 꼭 전하러 오고 싶었어요. 인생을 구해줘요? 내 가정 파탄 난 거 안 보여요? 그래도 저한테는 은인이세요. 정말 감사해요. 상간남은 저한테 인생 망할 뻔했는데 구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제게 2천만 원이 든 봉투를 전해줬어요. 참 기도 안 찼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남자 중에 상간남한테 고맙다는 말 들은 사람은 저뿐이지 않을까요? 아내와 장모의 환장 조합 덕분에 두 남자 인생 살리긴 했네요. 평생 아내 옆에서 호구처럼 살 뻔했는데 저야말로 이 상간남 덕에 제 인생도 구제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상간남은 저를 보며 말했어요. 그 여자랑 헤어졌어요. 그날 바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치가 떨려요. 저도 이렇게 소름이 돋고 치가 떨리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저 잃을 거 많은 사람이라서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킬 만한 행동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저 꼭 믿어주세요. 그 상간남은 알고 보니까 대기업 과장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아내는 그 남자한테 이혼녀라고 말하면서 접근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자식이 둘이나 있으면서 애들도 없다고 했대요. 이런 사람을 애들 엄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동안 제가 집을 비울 때면 애들을 친구 집이나 친정에 맡겨두고는 혼자 바람을 피러 다녔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처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한통속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처남은 그동안 아이들을 대신 봐주거나 외박하는 아내의 알리바이를 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대기업 과장 하나 등쳐 먹으려고 온 가족이 이게 무슨 짓인가요?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상간남이 결국 아내를 버리고 떠나자 정말 웃기는 일이 펼쳐졌습니다. 장모와 아내가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내와 장모가 오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쓰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때 마침 알고 지내던 선배가 일하는 회사에 자리가 생겨서 운 좋게 다시 재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정말로 하늘에서 한 줄기 희망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연봉도 예전만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한테 당당한 아빠가 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전 아내와 이혼 후 다시 일상을 되찾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을 보며 살아가는데 전 아내와 장모는 지칠 줄 모르고 저를 찾아왔어요. 전 아내는 저만 기다렸는지 출근하는 저를 붙들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나랑 얘기 좀 해. 나 여기 몇 번이나 왔는지 몰라. 내가 너 여기 몇 번 왔는지 알아야 될 이유가 뭔데? 그리고 우리 이혼했어. 근데 누가 네 여보야?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당신도 알잖아. 나 가난하게 살았던 거. 정말 예전처럼 힘들게 살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 무서웠으면 일을 했어야지. 바람을 펴? 천안까지 데려다가 깜쪽같이 나 속일 때는 아주 즐거웠지? 나는 절대 너 용서 안 해. 앞으로는 멀쩡한 남자들 말고 공무원 처남 뜯어먹고 살아. 남동생 일하다가 뇌물 받아서 파면됐어. 당신이 좀 우리 도와주면 안 될까? 우리 아빠 충격받아서 쓰러지시고 정신 못 차리셔. 엄마랑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그 집구석 천벌 받을 줄 알았어. 나한테 오지 말고 딴 데 가서 호구 찾아봐. 나 일해야 되니까 저리 꺼져. 애들 다 버리고 바람 폈으면 계속 너 살던 대로 더럽게 살아. 너는 영원히 우리 애들 꿈에도 볼 생각하지 마.
출근하는 저를 잡고는 끝까지 울고불고 매달리는 아내를 뒤로하고 가던 길 가려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 아내를 떼어내고 가버리니까 옆에 있던 전 장모마저 제 팔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아주 모녀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저는 장모도 떼어내려고 하자 장모는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정이었는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나 좀 봐줘. 그동안 내가 김서방 생각 많이 했네. 저리 가세요. 제 양복 다 구겨지니까 비키시라고요. 두 모녀 나란히 접근금지 신청해서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전에 다들 가세요. 이혼했으면 깔끔하게 남남인데 왜 자꾸 이래요? 저는 장모와 아내를 떼어놓고는 반협박 같은 말을 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날 어찌나 발걸음이 가벼웠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해하더라도 안갚음을 하려 들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면 곧 그들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보게 될 것이란 말이 체감됐네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처남은 과태료 감면 대가로 뇌물을 받아서 파면되고 말았다는 말을 듣자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전 아내와 장모가 저한테 매달렸던 거예요. 돈 나올 구멍이 없었겠죠. 더 이상 가족도 아닌데 제가 왜 신경 쓰겠어요? 저는 잘 됐다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이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친구한테 기가 막히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전 아내가 반반한 얼굴로 노래방에서 술 서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대기업 과장 만나서 제2의 인생 그리다가 망하니까 접대 일하면서 제3의 인생을 찾는 꼴이 우스웠습니다. 그런데 제 사정을 전부 알고 있던 친구는 노래방 접대부로 나온 전 아내를 보면서 한 방 매기듯이 말했다고 하더군요. 노래방에서 놀다가 아가씨들이 나왔는데 전 아내가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아이고, 재수 씨 바람 피다가 걸려서 이혼당했다면서요? 인생이 바닥이네 진짜. 아 근데 여기 물이 왜 이래? 사장님, 여기 아가씨 바꿔줘요. 어디서 비린내가 나는 것 같네. 친구는 전 아내를 보자마자 기가 차서 저 대신 한 번 먹였다고 하더군요. 속이 다 시원하다가도 전 아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 줄 알아서 얼마나 우스웠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나중에 그 노래방 사장한테 들어보니까 전 아내는 카드 빚이 1,500만 원이 밀려있는 상태였다고 했어요. 딱 봐도 한 번 커져버린 씀씀이가 감당이 안 되니까 술집까지 나간 거예요. 진짜로 한심해서 같이 한때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옛말에 같이 우물 파고 혼자 먹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제대로 알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이혼하는 과정에서 저도 느낀 게 많았습니다. 대체 간통죄는 누가 없앤 걸까요? 이 법이 사라지고 위자료만 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참 이상한 사상으로 바람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부디 저 같은 피해자가 더는 없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손주들 봐주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더 실망 안 시켜드릴 수 있게 정말 잘 살아보려고요. 무슨 일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